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5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지난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셨느냐 이렇게 안부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현황이 지금 너무나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낭에 휴가를 왔잖아요. 말레이시아의 페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랑카위라는 굉장히 예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말에는 랑카이 쪽으로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을 다녀올까, 그 사이에는 좀 미디움 방송을 잠깐 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방송을 금요일까지 계속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랑카이 섬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음 주에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시황을 한꺼번에 살펴봐야겠죠.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많은 종목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커다란 문제는 빨간색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선명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떨어진 종목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8%나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52%, 엔비디아도 5.12% 빠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15%, AMD가 5.35%나 빠졌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S&P 500 맵을 기간을 한 달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합니다. 테크주 위주로 하락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시장의 폭은 일주일에 비해서 훨씬 더 넓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의 폭이 점점 더 넓으면서 시장이 건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 시장의 폭을 살펴보면요, 그 수치가 55.86으로 급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7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5% 정도만 단기적인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8.7%는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S&P 500의 지수 현황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2.37% 급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좀 더 좋지가 않았죠. 마이너스 3.83% 급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러셀 2000이 가장 좋지가 않았는데요, 무려 6.9%나 폭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요, 7월 한 달 동안 10% 급등을 했었죠. 따라서 한 달 동안 올라간 거를 일주일 만에 다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빅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23.39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24 가까이까지 빅스가 올라간 것은 지난 1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과거 2년을 살펴보시면 두 번 정도 24를 넘어가는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영락 없이 조정이 찾아왔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조정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예상보다는 아직까지는 2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극적인 공포감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극적인 공포감이 찾아와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장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성적을 보시면요, 두 종목만 상승을 했고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제타가 7.57% 좋은 어닝 결과로 급상승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도 마찬가지죠. 좋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4.82% 한 주 만에 급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다 떨어졌는데요. 구글이 0.2% 하락했고요.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2.3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95, 엔비디아 마이너스 5.12,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15, AMD 마이너스 5.35, 테슬라 마이너스 5.52, IWM, iShares Russell 2000 ETF가 마이너스 6.82, TSMC 마이너스 7.46, 팔란티어 마이너스 8.98,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6%, 이제 54,630까지 가 있고요. 앱러빈이 마이너스 11.36, SMCI 마이너스 12.29, BITU가 마이너스 16.16, 이멀전 마이너스 17.54, TNA가 20%나 폭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달 동안의 추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한 달 동안은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6종목이 발견이 되는데요. 제타가 31.9% 상승을 했고요. 이멀전 역시도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16.7%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NA가 플러스 7.43, IWM이 플러스 3.49, 아이트론 플러스 2.39, 비트코인이 0.85% 올라간 상황이고요. 반면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앱러빈이 마이너스 17.88, AMD 마이너스 19.36, SMCI 마이너스 25.3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초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공개를 안 하면 욕을 먹겠죠. 그래서 7월 달 제 성적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월 수익률은 7.9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였죠. 그래서 한 달 동안 8% 가까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 것이 미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1년간의 투자 성과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50.5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4분기에는 13.56%, 2024년 들어서 1분기에는 플러스 32.6%, 2024년 2분기에는 플러스 21.46%, 그리고 2024년 3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7.92%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54%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1년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을 시장의 평균과 비교를 해 봐야겠죠. 따라서 S&P 500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간 19% 이상 급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1% 이상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주은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가 50.5%로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자, 하지만 7월달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주은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무려 8%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따라서 7월 한 달 동안은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만큼 제가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준비된 기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바로 고용보고서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고서의 수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심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고용보고서가 좋지 않은 수치를 보고하면서 미국 증시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7월 미국 고용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실업률이 거의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되고 연방준비은행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요,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고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둔화됐다는 것은요, 예전 같으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따라서 희망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굿뉴스는 굿뉴스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은요, 지난달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건 증가했다라고 금요일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전망치 중에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예측보다 낮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약한 수치 중에 하나다. 평균 시간당 수입도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실업률은요, 예상치 못한 4.3%로 급등하면서 4개월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표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change in payroll, 이게 페이롤의 증가 추세, 즉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이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11만 4천 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장에서 전망했던 예상치는 17만 5천 개였거든요.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수치가 보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unemployment rate, 이게 바로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은 시장에서 4.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4.3이 보고가 됐습니다. 4.2도 아니고 0.2%포인트나 올라갔다, 이 부분도 좋지가 않죠. 자, 마지막으로요, average hourly earning, 이거는요, 얼마나 많은 수입이 증가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0.3%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떨어지는 0.2%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암울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요, 아무래도 경제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제발 둔화됐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시면요, 뭐 일자리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11만 4천 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쳤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고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4.3%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건전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임금 역시도 지난달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리세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건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시장이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읽고 나서 한 가지의 긍정적인 전망을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리세션 공포에 휩싸인 월가, 그러나 시장의 회복을 전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금요일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면서 S&P 500은요 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7월의 실업률이 예상치인 4.1%가 아닌 4.3%로 발표가 되고요.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면서 트레이더들은 나스닥 종합지수를 2.4%나 급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년 동안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금요일에 26%나 급등한 변동성 지수, 우리가 보통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죠. 이 빅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서 비행기를 경착륙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착륙이라는 것은요, 경기의 침체를 얘기하죠. 따라서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패닉이 진정돼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은 일반적으로 최신 데이터 포인트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는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근에 2024년 들어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냥 금요일날 발표된 한 가지 지표 가지고 지금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현명한 투자자들한테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때 흔들리지 않고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은요, 수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종결했을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을 하되
개별 데이터 포인트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데이터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고려를 할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연준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연준이 당길 수 있는 커다란 지렛대가 있다. 따라서 너무나 연준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지만 연준이 아직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바로 23년 만에 최고치인 5.5%로 인상된 연방기금 금리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요 5%를 훌쩍 넘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연준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요, 수요일에도 이를 언급하면서 연준이 필요에 따라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청중에게 상기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불과 4년 전인 2020년에 우리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린다, 뭐 이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러한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준한테는 아직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연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월 의장은요,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발표하는 9월 18일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사실상 확인을 해줬습니다. CME 페드워치 도구에서 30일물 연방기금 선물 가격에 내포된 금리는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0.25%포인트였는데요. 이제는 0.5%포인트 하락에 베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많은 참여자들은요, 9월 달에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UBS 파이낸셜 서비스의 브라이언 로즈가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견해를 여전히 유지한다. 따라서 경착륙 없다. 리세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궁금해지는데요. 가계 및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부채도 많지 않자. 지금 현재는요, 미국에 리세션이 발생하기에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는 계속해서 경제 확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경제가 완전히 냉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마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BS는요, 연말까지 총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의 데이터의 충격 이후에 UBS는 그 견해를 바꿨고요. 이제는 9월 달에만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11월 그리고 12월에도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를 예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지금부터 연말까지 1%포인트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마도 미국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의 상승은 급등락이 거의 없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순조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치열한 미국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입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착륙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가질만 하다라는 긍정적인 기사였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은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초반에는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우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주말 두 가지나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첫 번째 악재는 엔비디아 소식이고요. 두 번째 악재는 애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엔비디아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죠. 블랙웰 GPU가 출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보고가 됐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더 인포메이션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 출시가 최근 발견된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보소가 사실이라면요, 블랙엘 칩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달러의 엔비디아 매출은 2024년 말이 아닌 2025년 초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배런즈의 계산에 따르면 예상이 나와 있죠. 따라서 올해 원래 나타나야 되는 매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리기란 예감이 드는 소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크 뉴스 사이트 더 인포메이션은요, 업계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랙엘 B200 칩의 대량 출하가 약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블랙엘 칩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버전은 호퍼라고 부르죠. 물론 호퍼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생산량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호퍼도 없어서 못 파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블랙엘 칩을 올 말에 출시할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블랙엘이 조금 더 출시가 지연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블랙엘 물량은 2024년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1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요, B200의 매출 기여는 2025년 4분기로 미뤄질 것이다. 따라서 원래는 올 말에 잡힐 매출이 내년 상반기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배런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사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에 언급했듯이 호퍼의 수요는 매우 강하다. 따라서 블랙엘이 조금 출시가 지연되더라도 호퍼를 팔면 된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의 대변인이 얘기한 거고요. 또한 광범위한 블랙엘 샘플링이 시작됐고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대기업들, 메가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생성형 AI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의 자본 지출은요, 6월에 끝난 2분기를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3분의 2나 증가한 총 600억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엔비디아가 가져갔다. 이렇게 해설도 가능하죠. 소문으로 떠도는 B200의 지연에 대한 계산을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블랙엘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종류로 출시될 예정이었다. 블랙엘에 사용되는 GPU에는요, B100 그리고 B200 칩이 있는데요. B200가 더 강력하고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B200 GPU를요, 세 번째 프로세서 CPU랑 함께 패키지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GB20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B200가 지연되면요, GB200 역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미조 애널리스트 BJ 라켓시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B200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로 책정이 가능하고요. GB200 같은 경우는 5만에서 7만 달러의 가격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판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모델을 제시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UBS의 티모시 아큐리입니다. 티모시 아큐리의 전망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그는 2025년 1월로 끝나는 엔비디아의 분기, 즉 올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올 말의 분기에 약 32,500개의 B200 칩과 43,400개의 GB200 모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요, 해당 분기에 출하되는 모든 가속기의 약 7%에 불과한 수치다. 따라서 예상대로 모두 출시됐어도 전체 매출의 7%에 불과하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유닛이 아직까지는 호퍼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1월 분기에 B200 제품의 매출 기여도는요, 3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B200가 3달 정도 늦게 되면요, 30억 달러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매출은요, 전체 매출인 345억 달러의 9%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9%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요, 지연이 현실화되더라도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요, 여전히 원하는 호퍼칩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블랙엘이 좀 늦어지더라도요, 호퍼칩을 계속 판매하면서 물량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H100 버전에 대한 수요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더 강력한 H200는요, 여전히 밀려있는 상태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파는 것이 H200인데요. 블랙엘의 출시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H200를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퍼칩을 판매하면서
매출의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블랙웰이 출시되기 전까지 더 많은 호퍼칩을 생산하면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악재는 그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됩니다. 지난 주말 발생된 미국 증시의 두 번째 커다란 악재는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매도했다라는 끔찍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는요,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고요, 현금을 모으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을 어둡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든다는 거죠. 토요일 아침에 버크셔의 2분기 재무보고서 어닝이 발표됐는데요, 커다란 뉴스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플의 지분을 약 4억 주까지 절반 가까이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또한 6월 30일 기준 총 현금이 3월 31일의 총액보다 무려 880억 달러 증가해서 2,77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자,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지분 가치는요, 8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880억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무려 2,77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증시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증가의 대부분은 애플 주식의 매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제 현금은 9천억 달러가 넘는 버크셔의 시장 가치 중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이 30%면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줍줍을 하기 위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준비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한 버크셔는요, 2분기에 3억 4,500만 달러에 불과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1분기에는 26억 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22억 달러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소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비해서 주식의 매수에 사용한 금액이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애널리스트 짐 샤난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탄탄한 실적을 쌓아온 정교한 투자자다. 따라서 워렌 버핏이 움직이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까지 계속해서 대규모의 매각을 보고하고 있다.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최근에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요, 7월에 약 38억 달러 규모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애플만 판 게 아니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정리를 한 거죠. 7월 17일부터 12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짐 샤나는요, 워렌 버핏의 이러한 행동이 시장과 경제에 대한 그의 전망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현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십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버크셔는요, 단일 기업으로서 미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은 워낙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의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정보력이 뛰어난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핏의 이러한 행동은요, 주요 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제가 냉각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샤나는요, 버크셔가 연말까지 남아있는 애플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큰 문제는 버핏이 과연 이 모든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기다리다가 다른 주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과 경제의 폭풍우를 이겨내며 잠재적인 기회를 그냥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었잖아요. 자, 하지만 전체 투자 자금의 70%는 아직까지 주식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금 비중이 30%로 올라갔을 뿐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경제의 앞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미국 증시의 조정이 아무쪼록 지나치게 깊게 그리고 오래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내일 역시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